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하나의 개 내에서의 저항값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 그는 너무 힘들어서 자세를 이리저리 바꾼다. 오른쪽 어깨가 심한 저항을 받아 자세를 틀어 왼쪽 어깨에 힘을 받게 한다. 그러다가 목 뒤의 승모근으로 힘을 쏠리게 한다. 이렇게 자세를 수시로 바꾸면서 저항값을 조정하지만 그가 받는 전체 저항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대차함수를 0으로 만들어서 4차원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2차원의 가치 물체가 그것의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3차원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3차원이면 당연히 생각나는 저항값을 4차원 내에서 없애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고차원을 향해 나아간다. 그 문호를 이는 대차함수로 시작하는 것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열을 연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과학자들은 열을 일종의 에너지로 보고 그 에너지 총량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열역학의 근간이 되기에 일명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도 한다.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흐른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모두 열 에너지로 바뀌는데 열 에너지는 이상하게도 일부만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 부분은 아직도 설명되지 않고 있다. 열이 낮은 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햇볕에 의해 데워진 방 안의 공기는 활발히 움직인다. 그러다가 서서히 식어간다. 방 안의 공기는 대류가 줄어들면서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고 결국 고요한 상태가 된다. 온도가 높은 것은 물체를 이루는 분자나 원자들이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대로 온도가 낮은 것은 그것들이 느리게 운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열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흐르는 것은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 분자들과 느리게 운동하는 분자들이 서로 뒤섞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 사이의 변환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운동 에너지는 물체를 이루는 원자나 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고 있을 때의 에너지를 말한다. 이에 반해 열 에너지는 그것들의 운동 방향이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질서를 이루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무질서한 열로 바뀌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에 반해 무질서한 열 에너지가 질서정연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어렵다. 1865년 클라우자우스는 열역학 제2법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새로운 물리량을 제시했다. 지우스가 제안한 엔트로피 S는 열량 Q를 온도 T로 나눈 값 S는 T분의 Q이다. 여기에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볼츠만이 확률적인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물리학에 있어서 엔트로피에 대한 위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 엔트로피는 쉽게 말해 열평형에 의한 무질서도를 말한다. 열은 항상 열평형으로 향하고 그것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게 된다. 우주의 모든 물리법칙은 예외 없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왜 그런 것일까? 이건 역시 이는 대차함수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열이란 저항값에 대한 투쟁이다. 저항값을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속도가 높아지면서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고요히 가라앉는 쪽으로 향한다.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다. 대차함수는 늘 저항이 낮은 쪽으로 흐른다. 이는 마치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어야 고요히 가라앉는 것과 같다. 흙탕물이 더럽다고 희재우면 더욱 더러워진다. 저항값에 의해 갑갑하다고 길길이 날뛰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은 안정된 쪽으로 진행한다. 이것이 열역학 제2법칙이다.
하지만 이것에 역행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는 대차항수 제5법칙에 의해 서로 뭉쳐서 대차항수를 나누어 가지려는 움직임이 있고, 여기서 하나의 공동체가 구성된다. 이것저것 덩이를 지어 몸집을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들이 물질의 세계이다. 지구라는 덩어리를 보면 이 속에 사는 숱한 생명체들은 함께 지구의 대차항수를 나누어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다. 이 힘은 연력학 제2법칙에 반대되는 힘으로 반엔트로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우주에는 해체와 질서를 향한 두 가지 힘이 한쌍으로 공존한다. 미생물들이 뭉쳐서 지금과 같은 고등생물을 만들어낸 것도 같은 이유이다. 사실 인간의 몸이란 것도 미토콘드리아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미생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협동농장이 아니던가. 생각이란 것도 사실상 그들이 공동으로 합의를 끌어서 일으키는 것이고 말이다. 이들 미생물들이 육체라는 질서에 개입함으로써 대차항수는 증가한다. 하지만 그 개 안에서의 대차항수는 오히려 가벼워진다. 이렇게 대차항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서로 다른 두 갈래로 나뉘어 흐른다. 정리하면 우주는 대차항수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모든 운동은 대차항수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향한다는 이는 대차항수 제4법칙이다. 그 방법엔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열평형을 이루어 고요히 안정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질서를 이루어 그 개를 울타리로 삼아 내재하는 것이다. 전자는 무질서를, 후자는 질서를 이룬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대차항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 불행히도 특별한 효과는 없다. 이러저리 변화를 모색해 봐도 3차원의 벽에 갇혀있는 신세는 면할 길이 없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알 수 있듯 3차원의 저항은 그 범위가 3차원 내에 국한되고 많은 까닭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차항수를 0으로 만들어 4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논하고 있는 것이 도학이다. 8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제10절 양자역학. 고전 물리학에서는 자연을 수학으로 기술하였고, 이때 사용한 수학엔 별도의 해석이 필요치 않았다. 수학엔 어떤 관념이나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으며 그렇기에 과학의 언어로서 적합하다. 만일 어떤 과학자가 수학을 이용해 과학 이론을 만들고 여기에 다시 수학적 해석을 덧붙인다면 그 이론은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것이다. 수학적 해석을 해야만 하는 이론은 그 자체로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학적 해석을 붙여야만 성립되는 과거의 분야가 있다. 그것이 양자물리학이다. 양자물리학에 대한 해석은 오늘까지 닐스 보어를 주축으로 하는 코펜하겐 해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양자물리학의 성립에 기여를 한 과학자들조차 이런 해석을 꽤나 거북하게 여겨왔다. 일례로 아인슈타인만 봐도 그렇다. 그는 슈레딩거가 생사를 동시에 만족하는 고양이에 빗대 코펜하겐을 비판했을 때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지지를 보내기도 했었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미시세계는 여러 상태에 중첩되어 있다가 특정 순간에 하나로 확정된다고 한다. 이것을 상태 공존이라 하는데, 그것이 세계에 적용하면 태양이나 달이 관측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 된다. 관측하지 않으면 그것의 존재가 불투명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양자물리학에서 주장하는 상태 공존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을 단지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도깨비 장난으로 치부하는 것이 옳을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니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설명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1972년에 휴 에버렛은 다중 세상의 해석을 시도했다. 여러 세상이 공존하고 있고
관측과 동시에 그 가운데 한 세상으로 확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측과 동시에 우주가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의 생사를 확인하는 순간 고양이가 살아있는 우주와 고양이가 죽어있는 우주로 갈라지게 된다. 이 같은 다중우주론이 사실이라면 모든 생명체들이 시시각각 내리는 선택에 의해 우주는 이미 무한대의 수로 갈라져 있을 것이다. 이래는 해석은 아무리 봐도 코펜하겐 해석보다도 더욱 괴이해 보인다. 하지만 1997년에 있었던 양자물리학 워크숍에서의 이론조사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골치 아픈 해석 외에 다른 방도는 없을까? 가장 간단하고 합리적인 해석은 당연히 확률로 보는 것이다.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살아있을 확률과 죽어있을 확률은 각각 50%이다. 이것을 앙상블 해석이라 한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집단을 통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입자 하나하나의 상태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앙상블 이론에 숨은 변수 이론을 덧붙였다. 그 내용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입자의 상태를 결정하는 알 수 없는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학이 발달하면 국소수성의 원리를 만족하는 변수를 찾아내서 코펜하겐의 해석과 같은 괴상한 이론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예언이다. 아인슈타인은 머지않은 장래에 양자 물리학에서 주장하는 상태공존이나 확률적 잣대가 오류임이 밝혀지고 그것이 세계와 동일하게 결정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소성의 원리. 개의 상태에 관한 정보는 항상 그 개의 주위를 통해서만 매개될 수 있다는 원칙. 양자 얽힘 현상은 빛보다 빠르게 되어 국소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이에 아인슈타인은 이 원리를 만족하는 숨은 변수에 대한 이론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 이건 과학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실험상으로는 코펜하겐 해석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 그래서 닐스 보어는 실험 사실을 설명하는 것 이상의 것은 과학의 손을 떠났다고 공언했다. 철학자에게 물어보라는 것이다. 닐스 보어는 이렇게 철학자에게 바통을 넘겼지만 철학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손도 못 대고 있다. 그건 과학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여겼던지 어느 누구도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동양 철학이나 불교 사상을 꺼내들어 무위나 공을 막연하게 들이대는 정도가 다였다. 그렇다면 이런 난제를 도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보로 보면 간단히 해결된다. 바로 이는 대차항수로 보는 것이다. 세상을 유로 생각해서 입자로 해석하려 하면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진다. 왜냐? 애초부터 유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유비무한 정보의 세계만 펼쳐져 있고 이것들이 힘을 교류하며 상과 형을 전멸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존재는 정보의 시각으로 봐야지만 양자물리학의 세계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일례로 양자역학의 뜨거운 감자인 이중설릿 실험을 보자. 실험실에서 광자 한 개를 발사했을 때 놀랍게도 두 개의 설릿을 동시에 통과하는 현상이 나온다. 그런데 광자는 이론적으로 두 개로 나눠질 수 없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광자가 공간을 가른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고에서 다중우주론이 나왔다. 광자의 실체는 정보이다. 정보는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만족한다. 그래서 이중설릿을 통과할 때 광자는 두 곳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다. 이때의 광자는 정보의 장으로 존재한다. 다만 관찰이 가해지면 응축하여 입자의 모습을 갖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개의 슬립만 통과하게 된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양자들은 정보라는 특성에 의해 동시에 두 군데에 존재할 수 있지만 양자들이 집합하여 응축된 몸은 두 군데로 갈라지지 않는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감상의 대상이 되면 양자는 갈라지지 않고 고정된다. 감상의 도구로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시공을 초월하여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거시세계에서의 다중우주는 성립될 수 없다. 빛을 예로 들어보자. 로켓을 타고 빛의 반대 방향으로 초속 10만 킬로로 달린다. 이때 빛을 측정하면 당연히 광속은 30만 킬로 더하기 10만 킬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광속 불변의 법칙에 따라 광속은 30킬로로 일정하게 나온다. 특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로켓의 시간까지 천천히 가기 때문에 40만 킬로 더하기 알파 플러스로 속도가 늘어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광속이 30만 킬로가 되려면 이 경우엔 시간이 오히려 빠르게 흘러야 한다. 그래야만 광속을 일정하게 맞출 수 있게 된다. 이는 MC의 제곱과 역행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왜 그런 것일까? 이런 경우에도 로켓 내의 시간은 대차항수에 의해 느리게 간다. 그럼에도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관측 지점의 차이 때문이다. 질량이 0인 것들은 3차원과 4차원의 경계를 흐른다. 이것들은 3차원의 물질들과 정보를 수수하면서도 3차원의 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3차원 내에서 측정하게 되면 이것의 물리법칙과 딱 들어맞게 떨어지지 않는다. 광속은 3차원의 계를 넘어서 있기에 이것의 관측 범위를 벗어났고 그래서 특정한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속도가 일정하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도 3차원과의 경계를 흐르기에 대차항수의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휘어지기도 하고 광자를 토해내기도 한다. 대차항수가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운 놈들은 빛처럼 4차원적 성향을 다분히 지니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3차원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성질을 보인다. 상태 공존이나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 전송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반의 물리 현상은 측정 장소에 따라 답을 달리한다. 현상이 일어나는 계 내에 있는지 아니면 계 밖에 있는지에 따라 관측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 우주도 그 경계 너머에서 관측한다면 빛의 속도는 매번 다르게 나올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전제로 깔고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바라봐야 한다. 이쯤 되면 독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관측 지점에 따라 물리 현상이 답을 달리한다면 우주에 대한 이해는 더욱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모호하고 어려워야 제대로 보는 것이다. 우주는 본래부터 돌멩이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보 이합 집산으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존재의 실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공통분모는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본서에서는 이는 대차항수로 함축하는 것이다. 아무튼 계를 수시로 바뀌어가면서 관찰하는 것이 도학의 입장이다. 이런 도학의 관점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과학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계 너머는 철저히 무시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을 끌어와서 논점을 흐리는 것을 과학자들은 못마땅하게 여긴다. 4차원에서 광자를 보든 아니면 우주 밖에서 광속을 측정하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실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래서 우주의 근원인 특이점 이전에 대한 연구조차 도외시하지 않던가. 이런 일련의 이유로 과학의 입장에서는 필자와 같은 고차원적 관점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비판적 시각은 과학자의 입장에선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래서 필자는 서두부터
3차원의 계를 넘어서는 도학의 관점이라는 점을 전제로 깔았던 것이다. 미시 세계에서 벌어지는 신묘한 현상들을 정보의 이합 집산으로 받아들이면 지극히 당연하게 보인다. 누차 말하지만 관찰자가 3차원의 폐쇄된 입장을 고수하기에 그것들이 이상하게 보일 뿐이다. 폐쇄된 입장이란 유의 관점이다. 유로 보면 결코 안 된다. 유란 것은 여태껏 존재한 적이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과학자들에게 이런 유의 입장을 버리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과학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유의 입장만 견지하지 말고 다각도로 우주를 바라보려는 것이다. 우주는 다양한 차원의 색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는 대차항수에 의해 설계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차항수,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삼라만상 모든 것은 정보이다. 정보에 친숙해질 때 인류는 공의 묘리를 터득하면서 초과학이라 일컫는 창조과학의 문호를 열어젖히게 될 것이다. 창조과학은 베일에 쌓인 우주의 신비를 현실화하고 특히 시공간을 자유로이 활용하여 우주 일가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것을 여는 열쇠가 바로 E는 대차항수라는 간단한 공식에 있다. 문명의 완성은 조각났던 퍼즐이 한데 모이면서 비롯된다. 그 접착제가 E는 대차항수이다. E는 대차항수를 통해 전개되는 과학은 조각났던 제반의 물리현상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전체상을 그려낼 것이다. E는 대차항수를 통해 정보로 보는 눈이 떠지는 순간 인간의 영성에 불이 켜질 것이다. 그 불은 새로운 영성 인류를 예고하는 등불이다. 영성 인류가 사는 고차원 세상, 그것이 바로 정보사회요, 이상사회이다. 즉 정보가 세상의 중심을 이루니 곧 제세2와이며 이로써 모든 것이 재구실을 하며 쓸모있게 되니 용화세상이다. 이는 대차항수, 이것은 공의 문명을 여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